다자의 오사무 인간 실격 제1의 수기.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도호쿠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것은 상당히 성장하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정거장의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것이 선로를 건너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것이 정류장 구내를 외국의 놀이시설처럼 복잡하고 즐거우며 멋을 내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저에게는 오히려 몹시 세련된 놀이로 그것은 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세심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그저 여행객의 선로를 건너기 위한 대단히 실리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돌연 흥이 깨졌습니다. 또 저는 어린 시절 그림책에서 지하철을 보고 이것도 역시 실리적인 필요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차를 타기보다는 지하의 차를 타는 편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니까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자주 몸져 누웠습니다. 요 위에 까는 천, 베개 커버, 이불 호청을 참으로 시시한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실용품이라는 것을 20살 가까이 되어 알고 인간의 검소함에 침울해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공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신이 의식주에 궁하지 않는 집에서 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공복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배가 고파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위 사람들이 저런 배고프지? 우리도 경험이 있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배고픔은 엄청 심하니까. 아마나토? 카스테라도 빵도 있어. 라고 말하며 떠들어대기에 저는 타고난 아부정신을 발휘하여 배고파 라고 중얼거리며 아마나토를 10알 정도 입에 던져넣지만 공복감이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음식을 많이 먹지만 그러나 공복감에서 음식을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진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가서 내주는 음식을 무리를 해서까지 대부분 먹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저희 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집에서는 10명 정도의 가족 전부 각자의 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막내인 저는 물론 제일 아랫자리였습니다. 그 식사하는 방은 어둑어둑했는데 점심 식사 때 등 10몇 명의 가족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전통적인 집이었기 때문에 반찬도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진귀한 것, 고급스러운 것, 그런 것은 바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점점 저는 식사 시간을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그 어둑어둑한 방의 제일 아랫자리에서 추위에 덜덜 떠는 심정으로 밥을 조금씩 퍼서 입에 밀어넣으며 인간은 어째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는 걸까? 실로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먹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으로 가족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어둑어둑한 방에 모여 상을 질서 있게 늘어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말없이 밥을 씹으면서 고개 숙여 집안의 우글거리는 혼령들에게 기도하기 위한 걸지도 몰라 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은 저의 귀에서는 그저 싫은 협박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그러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때문에 일하고 밥을 먹어야만 한다 라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어려운 데다 협박 같은 울림을 주는 말은 없었습니다. 즉, 제가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라는 말일 겁니다. 제 행복의 관념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를 것 같은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신음하다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주 행운아라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언제나 지옥 같았고 오히려 저를 행운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평안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재앙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이웃 사람이 짊어진다면 그 하나로도 충분히 이웃 사람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조차 있습니다. 요컨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람의 괴로움의 성질, 정도가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괴로움, 그저 밥을 먹으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괴로움.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한 고통으로 자신의 예의 10개의 재앙 따위는 날아가 버릴 정도의 처참한 아비규환일지도 모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당을 논하고 절망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생활의 투쟁을 계속해갑니다.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완전히 에고이스트가 되어 게다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그런 존재로 또 그것으로 만점 인생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은 상쾌할까요? 어떤 꿈을 꿀까요?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돈? 설마 그뿐만은 아니겠지요.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돈을 위해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게 되어 나 혼자만 완전히 다른 듯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저는 이웃 사람과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인간을 아무리 해도 단념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익살이라는 선 하나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내심은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한 어려운 일이라고 할 만큼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 가족들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렵고 그 어색함에 견딜 수 없어서 이미 능숙하게 익살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어느 사이엔지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반드시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의 유치하고 슬픈 익살의 일종이었습니다. 또 저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말대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잔소리는 저에게는 천둥처럼 강하게 느껴져 미쳐버릴 것 같아 말대꾸는커녕 그 잔소리야말로 말하자면 만세일계, 인간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나에게는 그 진리를 실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언쟁도 자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자신이 지독히도 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 언제나 잠자코 공격을 받으며 내심 미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혼나거나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지만 저는 화내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욱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떤 기회에, 예를 들면 소가 초원에서 느긋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휙 하고 배의 등에를 때려 죽이는 것처럼 분노에 의해 갑작스럽게 인간의 무서운 정체가 폭로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언제나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의 전율을 느끼고, 이 본성도 역시 인간이 살아갈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거의 저에게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에 대해 언제나 공포를 부들부들 떨고 또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언동에 눈꽃만큼의 자신감도 갖지 못한 채 저 혼자의 오뇌는 가슴 속 작은 상자에 감추고 그 우울, 신경과민은 길을 쓰고 숨기며 오직 천진난만한 낙천성을 가장하여 저는 익살스러운 글자로 서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기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소위 생활 바깥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겠지. 하여간 그들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라는 생각만이 더해져 저는 익살로 가족을 웃기고 또 가족보다도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무서운 하인과 하녀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익살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유카타 안에 빨간 털실로 짠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걸어다녀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도 이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이봐 요조 안 어울려 라고 귀여워서 견딜 수 없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뭐 저도 한여름에 털실로 짠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위와 추위를 모르는 괴짜는 아닙니다. 누나의 레깅스형 각반을 양팔에 끼고 유카타의 소매뿌리에서 보이게 하여 스웨터를 입은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도쿄에 볼 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에노의 사쿠라기초의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달의 반은 도쿄의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까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사오는 것이 이를테면 아버지의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도쿄로 가기 전날 밤 아버지는 아이들을 응접실에 불러 이번에 돌아올 때는 어떤 선물이 좋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묻고는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라는 물음에 저는 말이 막혀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냐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람이 주는 물건은 아무리 자신의 취향이 맞지 않아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우물쭈물 훔치듯이 더없이 불쾌하게 음미하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즉, 저에게는 양자택일의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년에 이르러 마침내 소위 부끄러움이 많은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버릇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